능력 없는 여편이가 집구석에서 밥만 축내면서 돈 타령이야? 옛다 10,000원. 이걸로 우리 어머니 생신상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내고 남은 건 내 용돈이나 해라. 제 발치에 구겨져 던져진 10,000원짜리 한 장. 30년을 하녀처럼 살며 무릎 연골이 다 닳도록 헌신한 제게 남편이 내던진 건 먹다 남은 치킨 뼈와 비아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내는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10,000원으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과연 그날 저녁 은쟁반 위에 차려진 기막힌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이 된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30년 가까이 가족을 위해 집안일에만 매달리며 살아왔어요. 무릎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결려도 묵묵히 버텨가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특히 보일러를 놓고 벌어진 그날의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거실로 나왔더니 집안이 냉동실처럼 차가웠어요. 보일러 온도계를 보니 18도. 손가락이 얼어서 떨리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온도를 1도 올렸습니다. 하얀 입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쾅 열리더니 남편이 뛰쳐나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제가 미처 손을 떼기도 전에 그의 손이 보일러 버튼을 확 눌러 껐어요. 내가 밖에서 최저임금 받으며 개같이 일하는데 집구석이 춥다고 난리냐? 남편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침이 튀는 게 보일 정도로 가까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주눅이 들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고 있던 낡은 패딩 조끼를 여미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 월급 200만 원 들어온 걸로 관리비 내고 보험료 그리고 식비로 쓰면 나면 남는 게 없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왠지 죄를 지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니 소파로 걸어가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켜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회사가 자리 잡을 때까진 어쩔 수 없다니까. 밥이나 차려. 으름장을 놓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회사가 어려운가 보다, 내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힘든가 보다 싶었어요. 부엌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며 싱크대에 놓인 콩나물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니 손끝이 얼얼했어요. 콩나물 대가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며 저는 제 무능함을 탓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뭘 하고 있나 싶었죠. 그때는 정말 그의 말이 거짓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빨래를 하려고 남편의 양복 바지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휴지나 동전이 있으면 세탁기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영수증이었어요. 글씨가 희미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현대백화점 여성 명품 스카프 35만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35만 원. 우리 집 한 달 식비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 집엔 명품 스카프 같은 거 없는데 대체 누구 것일까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들어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은 영수증을 흘깃 보더니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복 상의를 벗어 옷걸이에 걸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대표님, 사모님 선물 심부름한 거야. 내 카드로 긁고 회사에서 돈 받기로 했어.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답에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싶으면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용기를 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럼 그 돈 받으면 생활비로 좀 보태줘. 순간 남편의 얼굴이 확 구겨졌습니다. 눈을 부라리며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건 내 차비랑 담뱃값이야. 적반하장이었습니다. 35만 원이면 그래도 생활비에 좀 보탤 수 있는데 그걸 차비와 담뱃값으로 쓴다니요. 하지만 남편의 무서운 표정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욕실로 들어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징징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음이었어요. 화면에 뜬 미리 보기를 보려고 다가갔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님이라는 앞부분 내용만만 겨우 볼 수 있었어요. 회사 사람이 하트를 붙여서 문자를 보낼 리는 없을 텐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샤워 중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싱크대에 기대어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다음 주가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또 한 번의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없는 형편의 시어머니 생일상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싶어요. 남편이 도와주지도 협조적이지도 않으니 현실이 서글펐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속아 살았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죠. 시어머니 생신을 얼마 앞둔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마치 재앙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여보세요, 어머님. 영수가 이번 내 생일상 말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가웠어요. 저는 수화기를 꽉 쥐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요즘 식당 밥은 믿을 게 못 된다. 네가 집에서 갈비찜이랑 잡채 좀 해라. 갈비찜과 잡채라니요. 지금 제 지갑엔 10,000원도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돈이 없다고 말하는 건 곧 상철이를 무능한 남편으로 만드는 일이니까요. 마침 거실에서 TV를 보던 상철이가 제 통화를 듣고 있었나 봅니다. 이쑤시개를 쑤시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해. 당신 손맛 좋잖아. 돈도 없는데 잘 됐네.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잘 됐다니요? 제가 무슨 마술사라도 된답니까? 전화를 끊고 난감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장볼 돈이 없어.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편의 얼굴은 금세 일그러졌습니다. 이쑤시개를 확 뱉어버리고는 제 얼굴 앞까지 다가왔어요. 네가 살림을 못하니까 돈이 없지. 면박을 주는 남편의 입에서 담배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그때였어요. 방문이 열리며 취업 준비 중인 딸 지민이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의 지민이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팔짱을 꼈어요. 아빠,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돈도 안 주면서 무슨 잔치야? 지민이의 말에 상철이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딸에게 한 발짝 다가가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취직도 못한 게 어디서 어른 대화에 끼어들어. 밥값이나 해. 남편의 고함 소리에 지민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쾅 하고 방문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하루가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코앞인데 장볼 돈은 여전히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10년 넘게 써온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너덜너덜한 표지가 제 인생처럼 초라해 보였어요. 식탁 위에 가계부를 펼쳐놓고 남편 상철이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여보, 이것 좀 봐. 가계부를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아껴 쓰고 있는데 도저히 안 돼. 추가로 10만 원만 줄 수 없을까? 10만 원. 그것도 빌리듯 부탁하는 제가 한심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계부를 훑어보지도 않고 손으로 확 쳐냈어요. 가계부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속지들이 흩어졌습니다. 무능한 여자가 돈 타령만 한다. 모욕적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주웠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모으는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 제 손등 위로 튀었습니다. 상철이가 마시던 물컵을 탁자에 내리치면서 물이 튄 거였어요. 일부러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번 생일상 망치면 주던 생활비도 안 줄 테니 알아서 해. 협박을 남기고 상철이는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무릎이 시렸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뭔가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지민이가 방문 틈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과 눈이 마주쳤어요.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주먹을 꽉 쥐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린 제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막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할 기운도 없었고 딸이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마침내 영수증을 다 주워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절뚝거리며 부엌으로 가서 찬물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싱크대에 기대어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집에서 살았는데 지금 제게 남은 건 뭘까요? 달아빠진 무릎, 굽은 허리, 그리고 남편의 냉대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전복이랑 문어도 준비해라. 가족들 많이 올 거다. 문자를 보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없는 돈으로 전복과 문어라니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니면 뭔가 다른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민이가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살며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 참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만 참아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자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옆 동네 대형마트까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할인 행사를 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버스비 왕복 3,000원도 아까웠지만 뭐라도 싸게 살 수 있을까 싶었어요. 마트에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끌고 천천히 걸었어요. 할인 코너부터 찾아다니며 떨이 채소들을 골랐습니다. 시든 콩나물 한 봉지 500원, 물은 토마토 3개 1,000원. 이런 것들로 갈비찜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정육 코너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특유의 허허거리는 웃음. 설마 하는 마음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여자는 회사 로고가 박힌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격리 직원인 것 같았어요.
둘은 한우 진열대 앞에서 뭔가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번엔 한우 살치살로 사요. 지난번 와인도 좋았는데.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그 표정을 저는 압니다. 제가 신혼 때나 봤던 정말 기분 좋을 때 짓는 표정이었죠. 저는 급하게 카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려서 카트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 남편이 맞았습니다. 제 장바구니를 내려다봤어요. 떨이용 채소들이 초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카트를 봤죠. 한우 등심, 안심, 그리고 각종 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어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을 다 보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계산원이 바코드를 찍을 때마다 금액이 올라갔어요. 최종 금액은 48만 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카드를 꺼내 일시불로 긁었습니다. 48만 원. 우리 집 2달치 생활비였어요. 그 돈으로 젊은 여자와 장을 보다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마트 직원이 다가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거짓말을 알아버린 지금 저는 뭘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오늘 마트에서 젊은 여자랑 한우 사는 거 봤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태어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컵들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렸어요. 거래처 여직원 접대하는 것도 감시하냐? 네가 의부중 환자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저를 의부중 환자로 몰아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분명했습니다. 팔짱 끼고 웃던데 그게 접대야? 용기를 내서 대꾸했더니 남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같이 의심 많은 여자한테는 생활비 줄 필요도 없어. 남편은 지갑을 꺼내더니 제 생활비 통장 카드를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들었어요. 찰칵, 찰칵. 카드가 두 동강 났습니다. 잘린 카드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그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카드는 제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였어요. 이제 정말 한 푼도 쓸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퍼야 할 것 같은데 왠지 제 마음 한구석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올려다본 제 눈빛이 어떻게 변했는지 남편도 느꼈나 봅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잘린 카드 조각을 주었습니다. 플라스틱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30년 가까이 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요. 부엌으로 가서 카드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기대어 서서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하늘에 별 하나 없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 실업률이 높다는 소식. 그런데 우리 남편은 48만 원짜리 한우를 젊은 여자와 사고 있었죠. 소파에 앉아서 무릎을 감쌌습니다. 시린 무릎을 문지르며 생각했어요. 이제 뭔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창문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바람이 아니라 차가운 겨울바람 같았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 춥고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 이제는 그런 질문을 그만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어머니 생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인생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나가서는 냉장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하얀 불빛이 어두운 부엌을 비췄어요.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니 김치통 하나와 계란 서너 알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선반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위쪽 선반도 아래쪽 선반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동실을 열어봤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얼음 트레이만 덜렁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계란 하나를 툭툭 건드렸어요. 차가운 껍데기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걸로 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라고요? 저는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윙윙 울렸어요. 부엌에서 거실로 걸어가 화면을 봤습니다. 시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갖다 댔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영수가 내 생일날 가족들도 오고 친구들도 몇 명 부를 거니까 문어 숙회랑 육회도 꼭 준비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령하듯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요즘 식당 밥은 믿을 게 못 된다. 네가 집에서 다 준비하는 게 낫겠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입술을 깨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장볼 돈이. 돈은 상철이한테 받으면 되잖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제대로 준비해. 끊는다.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문어 숙회, 육회, 갈비찜, 잡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남편이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툭툭 소리를 내며 쑤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도 따라 피식 웃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해. 당신 손맛 좋잖아. 돈도 없는데 잘 됐네.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장볼 돈이 없어. 제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휙 고개를 돌려 저를 쏘아봤어요. 이쑤시개를 입에 문 채로 눈을 부라렸습니다. 네가 살림을 못하니까 돈이 없지.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큼성큼 제 쪽으로 걸어와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쑤시개 끝에서 침이 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숨을 참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딸 지민이의 방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지민이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아빠,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돈도 안 주면서 무슨 잔치야? 지민이가 팔짱을 끼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너는 아직 취직도 못한 게 어디서 계속 어른 대화에 끼어들어. 밥값이나 해. 남편이 딸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거실 전체가 울렸어요. 지민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지민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휙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쾅, 방문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딸의 방문을 바라봤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쿵쿵 울렸습니다. 남편은 다시 소파로 가서 드러누웠어요.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 생신 전날 밤 현관문 도어록이 삐삐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벗지도 못하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봉지를 식탁 위에 툭 던졌어요. 비닐이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다가갔어요. 비닐봉지에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었어요. 안에는 치킨 뼈와 치킨무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다 남긴 찌꺼기였어요. 기름이 배어나온 종이 냅킨도 함께 구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벌컥벌컥 소리를 내며 마셨어요. 배고프다며? 그거라도 데워 먹어. 유명한 집 치킨이야. 남편이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치킨뼈를 내려다봤어요. 붉은 양념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능력 없으면 굶어야지. 꼬우면 네가 돈 벌어오던가. 남편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을 빤히 쳐다봤어요.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고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서서 치킨뼈를 노려봤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집에서 밥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먹다 남긴 치킨 뼈를 던져주는군요. 아주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방 쪽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능력껏 해볼게. 제 입에서 아주 작고 차가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분명하게 들렸어요. 안방에서 남편이 침대에 드러눕는 소리가 났습니다. 곧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비닐봉지를 천천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식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지민이의 방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지민이가 방에서 나와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엄마. 지민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딸을 봤어요.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식탁 위 쓰레기통을 봤어요. 비닐봉지가 보였습니다.
지민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빠가 저걸 줬어?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지민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방금 아빠가 한 말 내가 다 녹음했어. 이제 참지 마. 지민이가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녹음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배고프다며? 그거라도 데워 먹어. 유명한 집 치킨이야. 능력 없으면 굶어야지. 꼬우면 네가 돈 벌어오던가.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민이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따뜻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참아. 제발. 지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딸의 단단한 눈빛을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서랍장으로 걸어갔어요.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명함 한 장이 있었어요. 예전에 동네 부녀회에서 받았던 명함이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떨림이었어요. 지민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제 결심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앞치마 거리에 걸려있던 낡은 앞치마를 벗었어요. 30년 동안 써온 앞치마였습니다. 군데군데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앞치마를 천천히 개었습니다. 의자 위에 앞치마를 곧게 놓았어요. 그리고 지민이를 돌아봤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에 내 아빠가 하는 꼴 보고 딱 대접받은 만큼만 돌려줘야겠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지민이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엄마.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 모녀는 내일 있을 일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식탁 위의 변호사 명함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시어머니 생신날 아침이 밝아올 거예요. 지민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3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내일 아침 남편이 제게 무엇을 주든 저는 그대로 돌려줄 거예요. 냉장고에는 여전히 김치와 계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습니다. 남편이 제게 얼마를 줄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돌려줄지 말이에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몇 시간 후면 남편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지민이와 함께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그려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신 당일 아침 9시 안방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 하품을 했습니다. 저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로 걸어가 주저앉았어요.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열어 안을 뒤적였어요. 카드 몇 장과 지폐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빼냈어요. 손으로 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구겨진 채였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남편이 무엇을 할지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슬리퍼를 질질 끌며 주방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제 등 뒤에 섰어요. 옛다, 이걸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 남은 건 너 가져. 남편이 제 등 뒤로 돈을 툭 던졌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제 발치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구겨진 채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바닥에 돈을 내려다봤어요. 10,000원. 시어머니 생신상을 10,000원으로 차리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빈정대듯 웃었어요. 코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은 돈은 내 용돈이야. 고맙다고 해야지. 남편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소파에 드러누우며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닥에 10,000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10,000원짜리를 집어들었어요. 구겨진 지폐가 손에 잡혔습니다. 지폐를 펼쳐서 봤어요. 세종대왕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0,000원. 30년 가까이 헌신한 아내에게 주는 생신상 준비비였어요. 저는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거실에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준 돈으로 최고의 밥상을 차려올게.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순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 웃었습니다. 이제야 말이 통하네.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 의자 위에 놓았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으며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 존재 따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시의 저녁, 은쟁반의 등장. 저녁 6시 현관 도어록이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조카들,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들 몇 명도 같이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남편이 현관에서 시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코를 킁킁거렸어요. 맛있는 냄새가 안 나네.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누이도 주방 쪽을 힐끗 봤어요. 올케 뭐 준비했어? 시누이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거실 소파와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시끌벅적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들은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손님들 앞에 앉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요령이 좋아서 깜짝 놀랄 걸 준비했답니다. 남편이 허세를 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며느리 손맛은 좋지. 갈비찜이 기대되는구나. 시누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도 올케 갈비찜 너무 먹고 싶었어. 문어 숙회도 준비됐지? 시댁 식구들의 기대가 아주 높았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주방에서 커다란 은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뚜껑이 덮여 있었어요. 하얀 도자기 뚜껑이었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집중됐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빛냈습니다. 시누이는 손뼉을 쳤어요.
와, 뭔가 근사한데? 조카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쟁반을 식탁 한가운데 놓았어요.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제가 영숙이한테 잘 부탁했죠? 시어머니가 뚜껑에 손을 뻗었습니다. 기대에 차서 미소를 지었어요. 메인 요리가 뭐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 시어머니의 손이 뚜껑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저는 식탁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거실에 퍼졌어요. 인스턴트 라면 냄새였습니다. 쟁반 위에는 잘 익은 컵라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컵 가장자리까지 차 있었어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컵라면 옆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 있었어요. 시누이가 눈을 깜빡이며 쟁반을 내려다봤습니다. 조카들도 뛰어다니던 걸 멈추고 쳐다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컵라면 옆에 영수증을 탁 내려놓았어요. 컵라면 1,500원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 10,000원으로 컵라면 샀어. 거스름 돈 8,500원은 정확히 돌려줄게.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손님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에 핏대가 섰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쟁반 위에 서류 뭉치를 집어 남편 쪽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이건 내 퇴직금 청구서야. 30년 밥값 계산해줘. 이혼 소장과 재산분할 청구서였습니다. 남편의 손이 서류를 향해 뻗었다가 멈췄어요. 글자를 읽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혼 소송?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식탁을 짚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며느리가 제정신이야? 시어미 생일에 이혼 소장을 가져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문어 숙회랑 육회를 원하셨는데 제게 주어진 예산이 10,000원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말에 시누이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눈을 부릅떴습니다. 오빠 10,000원만 줬다고? 진짜야? 시누이가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더 꺼냈어요. 쟁반 위에 하나씩 던졌습니다. 동전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렀어요. 500원, 100원, 50원. 정확히 8,500원입니다. 세어보세요. 제 말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컵라면을 내려다봤어요. 김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식탁을 손으로 쳤습니다. 컵들이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이거 치워.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치우기 전에 8,500원 받아요. 당신이 항상 말했잖아요. 거스름돈은 정확하게 돌려줘야 한다고. 제 말에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할 말을 잃은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상철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만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 반복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어요. 야, 어디가? 당장 안 들어와?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돌아서서 거실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컵라면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동전들이 쟁반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이혼 소장이 그 옆에 놓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려는 순간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로비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파트 밖 벤치에 앉아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딸 지민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왔어. 10분 후에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나자.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때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도 들릴 정도였어요. 남편의 고함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우리 집이 있는 15층을 올려다봤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뻔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민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엄마. 곧 내려갈게. 지금 여기 난리 났어.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시각 15층 우리 집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자상을 발로 차버렸어요. 쟁반이 기울어지며 컵라면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시뻘건 국물이 파도처럼 거실 바닥으로 흘러내렸어요. 카펫 위로도 국물이 번졌습니다. 동전들이 대굴대굴 굴러다녔어요. 이혼 소장은 국물에 젖어 흐물거렸습니다. 이 미친년이 30년을 키워줬더니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해?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뒷목을 잡았어요. 손을 휘휘 저으며 신음을 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애미 생일에 저주를 퍼붓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가 과장되게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시누이가 얼른 달려가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오빠, 119 불러.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쪽을 보지도 않았어요. 현관문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이번에는 남편에게 달려왔어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따져 물었습니다. 오빠, 진짜 10,000원만 준 거야? 어머니 생신에? 시누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닥쳐. 네가 뭘 안다고. 남편이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다가 멈췄어요. 바닥에 흩어진 국물과 동전을 내려다봤습니다. 조카들은 구석에 모여서서 겁먹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명이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민이의 방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지민이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어요.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난장판이 된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국물, 쓰러진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진 남편을 차례로 담았어요.
뭐 하는 거야, 너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딸 지민이는 침착하게 촬영을 계속했어요. 남편이 다가오려 하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욕하고 치킨 뼈 던진 거, 할머니 생일상에 10,000원 준 거, 친척 단톡방에 방금 전송 완료했어. 지민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당장 안 지워. 남편이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휴대폰을 등 뒤로 숨겼어요. 남편이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딸을 데리러 온 거였어요. 남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남편과 지민이 사이에 섰어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남편은 손을 내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저를 노려봤지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지민이가 아빠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올릴까 고민 중인데 조심하는 게 좋을걸? 지민이의 경고에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신우이도 놀란 얼굴로 지민이를 쳐다봤어요. 지민아 진짜 녹음한 거 있어? 상철이가 뭐라고 했는데?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능력 없으면 굶어야지. 꼬우면 네가 돈 벌어오던가.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신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고프다며? 그거라도 데워 먹어. 유명한 집 치킨이야. 녹음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조카들도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주먹만 꽉 쥐고 있었어요. 저는 지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캐리어를 함께 잡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잠깐, 나가면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다시는 못 들어와. 남편이 뒤에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지민이도 신발을 신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됐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로 밀려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현관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쿵쾅, 남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뒤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복도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당장 돌아와. 이혼 같은 거 안 해줘. 남편의 비명 같은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웃집 문이 조금씩 열렸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고 구경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와 지민이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닫힌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먼저 닫혔어요. 남편의 얼굴이 문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남편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아주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30년 동안 꽉 막혀 있던 무언가가 뚫린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 아까 8,500원 던질 때 진짜 멋있었어. 속이 다 시원해. 지민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을 정도로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캐리어를 끌고 로비로 나갔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어요. 딸 지민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아파트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핸드폰을 꺼내봤습니다. 남편의 카드 해지 알림 문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문자였어요. 증거 접수 완료. 내일 오전 10시 방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가 물었어요. 누구 문자야, 엄마? 변호사 선생님. 내일 사무실 가야 돼. 제 대답에 지민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정문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창문을 내리고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근처 고시원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트렁크를 열었어요. 지민이가 캐리어를 실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어요. 지민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15층 우리 집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에요. 30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창밖의 거리를 바라봤어요. 밤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죠. 지민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정말로 가벼웠어요. 고시원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저는 캐리어를 구석에 세워두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민이가 책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이제 증거 정리해야 돼. 변호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핸드백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은행거래 내역서, 남편 월급 명세서 사본, 그리고 명품 스카프 영수증이었어요. 책상 위에 차례로 펼쳐놓았습니다. 지민이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숨긴 노트북 비밀번호 내가 알잖아. 지민이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 몇 개가 화면에 떴어요. 엑셀 파일, 사진 폴더, 문서 파일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지민이가 엑셀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표가 펼쳐졌습니다. 비자금 관리라는 제목이 맨 위에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몰래 관리하던 돈이야.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랑 성과급,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 지민이의 설명에 저는 화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월급 500만 원, 성과급 200만 원, 접대비 명목 100만 원. 한 달에 8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800만 원이나. 제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지민이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쭉 펼쳐졌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 호텔 로비, 여러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두 사람은 팔짱을 끼거나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해. 변호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리자. 지민이가 USB를 빼서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USB를 꽉 쥐었어요. 작지만 무거운 증거였습니다. 책상 위에 편의점 도시락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지민이가 사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시락 하나를 들어 뚜껑을 열었어요. 따뜻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간단한 반찬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떴습니다. 맛이 없었지만 배는 불렀습니다. 지민이도 도시락을 먹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남편의 타박과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없는 밤은 천국처럼 평화로웠어요. 저는 도시락을 다 먹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어요. 빨간색 펜을 꺼내 일주일 후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날짜였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길 거야. 지민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실조의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민이와 함께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님은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넘겼어요. 급여 명세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기본급 500만 원, 성과급 200만 원, 식대 50만 원, 교통비 30만 원, 합계 78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월급 200만 원이라던 남편의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78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사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변호사님의 대답에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차량 리스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제네시스 G80 리스 계약서, 계약자 박상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월 리스료 12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하이패스 이용 내역이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날짜와 장소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골프장 진입로, 강남호텔 주차장, 강남구 청담동. 낯선 주소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주소는 뭐예요? 제가 손가락으로 강남구 주소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전세 계약서입니다. 계약금 1억 원이 박상철 씨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전세 계약서를 봤어요. 계약자 이름은 낯선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며칠 전 마트에서 봤던 그 여자일 거예요. 내 무릎 연골 주사 맞을 3만 원은 아깝다더니 딴 여자랑 매주 50만 원짜리 라운딩을 가? 제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민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계속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골프장 이용 내역을 보면 월 2회 정도 방문하셨네요. 회당 비용이 약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명품 매장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스카프, 핸드백, 구두. 총액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변호사님이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보여줬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서류 맨 아래 장을 넘겼어요.
가장 최근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국민은행 계좌이체 수취인 이응 금액 1억 원 날짜 3개월 전 1억 원 전세 계약금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내연녀에게는 1억 원을 이체했던 거예요.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고 싶지는 않았지만 숨이 막혔습니다. 김영숙 씨, 괜찮으세요? 변호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증거들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30년 동안 속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진실을 알았고 증거도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지민이와 함께 거리를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끝났어.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시작? 제 말에 지민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다음 주면 조정 기일입니다. 남편은 뭐라고 변명할까요? 아니, 이제는 상관없어요.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저는 달력의 조정 기일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한 번 더 그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 노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조정 기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지민이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변호사님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잘 될 겁니다. 변호사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실 앞 복도에서 남편을 봤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깔끔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더니 남편 쪽을 먼저 봤어요. 박상철 씨, 현재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판사님, 저도 퇴직하고 겨우 중소기업 재입사해서 입에 풀칠합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어요. 남편이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서 놀던 여자가 바람이 나서 가출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남편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정위원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저희 변호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피고의 실제 급여 명세서와 비자금 장부입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아 넘기기 시작했어요.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월 780만 원? 조정위원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딸이 제출해놓은 엑셀 파일입니다. 피고가 직접 작성한 비자금 관리 장부예요. 엑셀 파일을 출력한 종이가 조정위원 앞에 놓였습니다. 날짜별로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제 파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횡설수설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조정위원은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끝났어. 남편이 제 입모양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꺼내 조정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더니 사진 한 장이 떴어요. 명품 스카프 영수증이었습니다. 35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게 확대되어 보였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내연녀에게 명품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렸습니다. 다음 사진이 넘어갔어요. 골프장 이용 내역이었습니다. 월 2회, 회당 50만 원씩 골프를 치며 내연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내연녀 명의로 오피스텔 전세 계약금 1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1억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조정위원이 눈을 크게 떴어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 거실 영상이었어요. 컵라면이 쟁반 위에 놓여있는 장면, 동전들이 굴러다니는 장면, 남편이 교자상을 발로 차는 장면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조정위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남편을 쳐다봤어요.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기만과 모욕행위가 매우 악질적입니다. 조정위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책상만 내려다봤어요.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능력 없으면 굶어야지. 꼬우면 네가 돈 벌어오던가. 배고프다며? 그거라도 데워 먹어. 유명한 집 치킨이야.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녹음이 끝나자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정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정위원의 선언에 남편의 어깨가 떨어졌어요.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2주 후 재판 당일이 왔습니다. 저는 지민이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어요. 방청석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의 기망행위와 불륜행위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판사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상철은 원고 김영숙에게 숨겨진 재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50%를 분할하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봉이 쿵 울렸습니다.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려 피고석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가 부축하며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영숙 씨.
완벽한 승소입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남편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문자를 읽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고, 돈 다 뺏겼어? 거지랑은 못 살아. 연락하지 마. 내 연녀의 이별 통보 문자였을 거예요. 남편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지민이와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났어.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래, 이제 우리 시작이야.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30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운 바람이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들처럼 웃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말이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영숙네 반찬 카페라는 간판이 달린 아담한 가게였습니다. 주방에서 갓 지은 밥을 푸고 있었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감칠맛 나는 나물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밥솥 뚜껑을 열자 윤기 나는 쌀밥이 보였습니다. 주걱으로 밥을 떠서 그릇에 담았어요. 따끈따끈한 밥이었습니다. 사장님, 주문 또 들어왔어요. 홀에서 지민이가 밝게 외쳤습니다. 딸은 이제 가게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주문서를 들고 주방으로 뛰어왔습니다. 무생채 2인분, 갈비찜 1인분이요. 지민이가 주문서를 벽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여밈새를 다시 메었어요. 무릎을 굽혀 냉장고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릎이 아프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았거든요. 무 한 개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칼질을 시작했어요. 사각사각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오늘도 반찬이 맛있어 보이네요. 단골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홀로 나가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갈비찜이 특히 잘 됐어요. 제 말에 손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메뉴판을 펼쳤어요. 홀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6개가 놓여 있었어요. 네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예쁜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지민이가 골라준 그림들이었습니다. 화사한 꽃 그림과 따뜻한 풍경화였어요. 카운터 옆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새 인생, 대박 나세요라고 적힌 리본이 달려 있었어요. 지민이가 개업 선물로 준 화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매일 물을 주며 돌봤어요. 싱싱한 초록 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 더 주세요. 손님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무생채를 더 담았어요. 그릇에 담아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만든 거라 신선해요. 제 말에 손님이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지민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지나갔어요. 딸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게 창문 밖을 봤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전에 저도 저 사람들처럼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바쁨은 달랐어요. 제가 선택한 바쁨이었으니까요. 손님들이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인사를 하며 배웅했어요. 문이 닫히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닦으며 가게 안을 돌아봤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진 제 것이었어요. 그 무렵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곰팡이 냄새에 코를 찌푸렸어요. 좁은 방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닐봉지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광등 스위치를 눌렀지만 불이 깜빡거리기만 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봉지를 내려놓았어요.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부었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어요. 물이 끓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횡령 의혹으로 잘렸어요. 내연녀는 돈이 없다며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좁은 방뿐이었어요. 물이 끓었습니다. 포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남편은 컵라면 뚜껑을 뜯고 물을 부었습니다. 뚜껑을 덮고 3분을 기다렸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째각째각 소리를 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자 빨간 국물이 보였어요. 젓가락으로 면발을 집어 올렸습니다. 퉁퉁 부른 면발이었습니다. 입에 넣고 씹었어요. 짜고 느끼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문득 예전에 영숙이 차려주던 밥상이 떠올랐어요. 따끈한 쌀밥, 구수한 된장찌개, 아삭한 김치. 영숙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받아줘. 남편의 입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컵라면 국물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저의 번호를 찾았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차단된 번호입니다라는 안내음만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휴대폰이 쿵 소리를 내며 굴러갔어요. 다시 컵라면을 들어 국물을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하지만 배는 차지 않았습니다. 방 구석을 봤어요. 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영숙에게 던졌던 것과 비슷한 돈이었어요. 남편은 그 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어요. 구겨진 지폐를 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중얼거리며 지폐를 다시 바닥에 놓았습니다. 컵라면을 다 먹고 국물을 마지막까지 마셨어요. 빈 컵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곰팡이 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항상 청소를 했었죠. 집안은 깨끗했고 밥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덮었습니다. 축축한 이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빗물이 흘러내렸어요. 방 안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컵라면을 들고 생일상에 나타났던 그날, 차갑게 변한 아내인 저의 눈빛이 생생했어요. 그 눈빛이 자신의 끝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미안해. 영숙아. 미안해. 남편은 이불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방 안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꺼졌어요. 남편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가 바닥에서 바람에 날려 굴러다녔어요. 텅 빈 컵라면 용기 옆을 지나쳐 벽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이것이 30년 동안 아내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곰팡이 핀 반지하 방, 컵라면 하나,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 남편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웠어요. 하지만 보일러를 틀 돈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춥다고 하면 화를 냈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자신이 그 추위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이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다시는 못 돌아가겠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빗소리만 계속 들렸을 뿐입니다. 남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끝없이 긴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온 저는 제 아파트 베란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쾌적한 20평 아파트였어요. 햇살이 잘 들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놓았어요. 병을 기울여 와인을 따랐습니다. 붉은 액체가 잔에 찰랑거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화려한 야경이었어요. 집안은 훈훈했습니다.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놨거든요. 이제는 추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목에 시계를 봤어요. 지민이가 첫 월급으로 사준 시계였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예쁜 시계였어요. 휴대폰을 꺼내 지민이가 보낸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첫 월급 기념으로 케이크 기프티콘 보냈어. 사랑해.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어. 엄마도 사랑해.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지갑을 꺼내 열었어요. 안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남겨둔 돈이었어요. 지폐를 꺼내 달빛에 비춰봤습니다. 세종대왕의 얼굴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10,000원. 그 작은 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참 신기하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의 권력이자 굴욕의 상징이었던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20,000원은 제가 직접 번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어요. 손님 한 분이 맛있게 드시고 계산하며 건네준 돈이었습니다. 지폐를 책상 위에 곱게 펼쳐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예전의 저를 떠올렸어요. 무릎 아픈 채로 추운 집에서 콩나물을 다듬던 모습, 치킨 뼈를 보며 주먹을 쥐던 모습, 10,000원을 주워 들던 모습. 그때 그 결심이 옳았어. 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만약 참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그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진짜 자유였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모욕을 주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골 손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사장님, 오늘 갈비찜 정말 맛있었어요. 내일도 갈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문을 닫고 다시 테이블에 앉았어요.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와인이 루비처럼 빛났어요. 건배.
혼자 중얼거리며 잔을 들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을 위한 건배였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황혼 이혼 후 고독사에 시달리는 중년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혼자 사는 남성의 모습이 나왔어요. 어두운 방, 컵라면, 텅 빈 냉장고.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어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휴대폰으로 음악 앱을 켰습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틀었어요. 경쾌한 멜로디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파로 가서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푹신한 소파가 몸을 감싸 안았어요. 쿠션을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지난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말이죠. 법정 싸움, 가게 오픈, 새로운 시작.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와인잔을 다시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감촉이 좋았어요. 그때 그 컵라면 국물이 내 인생의 꽉 막힌 속을 뚫어준 소화제였어.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 그 컵라면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책상으로 가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내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새벽 6시 시장 가기, 오전 10시 가게 오픈, 오후 2시 식자재 주문.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빈칸에 힘찬 글씨로 적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자. 펜을 내려놓고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기대가 됐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식탁 위를 봤습니다. 빈 와인잔과 10,000원짜리 지폐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달빛이 그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10,000원짜리를 다시 한번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고마워. 지폐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정말로 고마웠어요. 이 작은 돈이 제게 용기를 줬으니까요. 지폐를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가방에 넣었어요. 내일 가게에 가져갈 겁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이제 잘 시간이었어요.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불을 하나씩 끄며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어요. 포근한 이불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깨끗한 천장이었습니다. 곰팡이도 없고 금도 가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들, 10,000원 한 장으로 시작된 반격,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자유까지. 돌이켜보면 그때 그 컵라면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제 가게에서 따뜻한 밥을 짓고 딸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모욕을 참지 않아도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용기 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행복이 가득하실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